자, 교재 285쪽을 보겠습니다. 업무의 정지.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이 업무의 정지인데 285쪽에 법문이 실려 있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 및 사유가 나와 있죠. 그래서 효과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알게 될 거고요. 업무 정지 사유를 바로 보죠. 그래서 유월의 범위 하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요. 이 법인인계공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함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법인 또는 분사함소로 업무정지 명할 수 있고, 업무정지도 자격정지처럼요,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기준기한이 쭉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6월 아니면 3월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거 기준기간에서 그 위반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이분을 해서 가중 감경할 수 있고요. 가중을 하더라도 절대 6개월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업무정지 사유를 보면서 쭉 넘어가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 업무정지 사유는요, 첫 번째, 결격에 해당한 자를 고용했어요. 그러면 업무정지 나갑니다. 이때 이 결격자 고용이 업무정지인데,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결격됐는데 2월 내 해소 안 했잖아요. 그럼 이때도 업무정지예요. 근데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서 이거 필취였죠. 근데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격을 2월 내에 해소하면 이건 업무정지예요. 그 다음에 이거 업무정지 사유는 주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업무, 중개업무. 그러니까 인장, 등록 안 했거나 미등록에 사용했다. 그 다음에 전속계약서.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전부 다 업무정지라고 했죠. 그럼 전속계약서 사용 안 했거나 3년 보존 안 했거나, 그 다음에 정보 공개를 거짓으로 했다. 정보망이다.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하면 업무정지고, 그 다음에 거래사실 완성되면 지첩 통보해 주라고 했죠. 안 하면 이거 허위 공개와 똑같기 때문에 역시 업무정지예요. 그리고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를 안 했거나 보존을 안 했다.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안 했다. 서류 관련 의무 위반, 업무정지.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5년 보존을 안 했거나 역시 서명 및 안 했다. 그럼 업무정지. 또 감독상 명령 오늘 했죠. 그래서 개공이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소속공문의 조사검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했다. 그럼 역시 업무정지예요. 그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있죠. 그러니까 최근 1년 내에 임취사유 한 번 정도 했다. 그러면 업무정지입니다. 임취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그럼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 11가지 이거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니까 업무정지 사유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금. 그러면요 시험에서 업무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라. 우리 32회 때 물어봤거든요. 그럼 남는 게 필치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잘 물어보지는 않지만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취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이다. 재량권을 준 거죠. 그 다음 이제 이거 상습범이죠. 최근 1년 내 이번엔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행위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상습범 이겁니다. 자, 역시 2월 16일 날 과태료 받았어요. 그리고 8월 16일 날 업무정지 먹었습니다. 2번 먹었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 2월 15일 날 여기서부터 계산했을 때 1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죠. 과태료 해당 행위를 했다. 그럼 이때는 뭐로 가중한다? 업무정지로 가중한다. 과태료보다는 업무정지가 세죠. 그러니까 업무정지로 가중처벌합니다. 해서 1년 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세 번째에서 과태료 행위. 그러면 업무정지로 가중합니다. 자, 그럼 상습범이 이제 헷갈리게 생겼는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업은 기억했죠? 삼진아웃. 임취가 되려면 앞에서 무조건 3번을 맞는 거예요. 3번을 맞고 4번째 타석에 들어선다. 4번째 타석에. 그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임취가 되려면 앞에서 3번을 맞고 4번째 타석에 들어서는 거고, 업무정지 상습범은 뭐냐면 앞에서 2번을 맞고 3번째 과태료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 3번째 과태료는 업무정지다. 이해하셨죠? 3번째 위반행위 과태료였다. 그러면 업무정지로 가중처벌합니다. 감 잡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먹게 되면 이거 업무정지라고 그랬죠. 이걸 2년 내 2회 이상 먹게 되면 업무정지예요. 그 다음에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했다? 업무정지. 중개인은 사무소 수의 시도가 업무지역이었죠. 이걸 위반한 업무정지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위법 위반이에요. 이게 백지 규정인데 기타 우리 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긴 예시에 불과하고요. 대충 위반한 업무정지예요. 이거는 제재가 하나도 없을 때 때리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우리 고용신고 기억나세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있잖아요.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그 원래 신고 위반은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오거든요. 우리 법이. 근데 제재를 안 두는 바람에 고용신고 종료신고 안 하면요. 한 달 업무정지 먹어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이 정도 이해해 두세요. 신고 위반인데 보조원 고용신고 안 했다 걸리면 한 달 업무정지 먹습니다. 싹싹 빌리면 15일로 깎아주고요. 비타 500단 안 사주면 한 달 반 맞아버립니다. 예. 자,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는 지금 현재 요게 노란색 써 있는 건데 이거를 약간 압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12가지를 압축해서 암기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결장 전, 정확거명이에요. 정확거명. 다음에 임과예요. 임과 밖에 중시로 갑니다. 임과 밖에 중시 이렇게. 우리 손흥민 선수 오늘 축구에 결장하시기 전에는 정확하게 거명 이름을 밝히고 임과 밖에서 노는 걸 중시하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되지만 임치와 업무정지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하는데 이 정도 감 잡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게 기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기간은 교재 지금 288쪽으로 가보시면 지금 이 업무정지 기준기간이 쭉 정해져 있는데 289쪽에 있죠. 개별 기준 그래가지고 그 표로 있죠 지금. 그럼 이거 먼저 보는데 이게 결격자 고용하면요. 개공이 결격에 대한 등록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기간 만땅 때리죠. 6개월 나갑니다. 그 다음에 거짓 공개 있죠. 정보 허위 공개했어. 이건 고의성이 있죠. 고의성이 있으니까 6개월 나갑니다. 근데 거래사실 및 통보는 이것도 허위 공개 비슷한데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건 3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임치 사유에다가 업무정지 때리잖아요. 그럼 이거 6개월 때려야죠. 만땅. 그래서 이제 보수 초과는 금지행위 아닙니까? 임치죠. 근데 보수 초과 걸리면 6개월 나갑니다. 싹싹 빌면 3개월로 깎아줘요. 다시 1년 내에 또 걸렸잖아요. 보수 초과로. 그러면 이때는 등록 취소해버려요. 그래서 임치 6개월 나갑니다. 그 다음에 상습 가중 6개월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3개월로 기억하세요. 그럴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감이 잡혀야 되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만 두시고 아, 이렇게 되구나. 라고만 하셔야지. 이걸 지금 암기하게 또 막 그러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무정지 사유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고 이론적으로 조금 이해할 부분이 있죠. 또 이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 조금 이해할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 교재 거기 288쪽에 행정처분의 시효란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288쪽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거기 자 색깔 칠해져 있는데요. 업무정지 처분 밑줄 긋고요. 그 사유 중 업무정지 처분 사유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 밑줄이에요.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3년에 동그라미 치고요. 이걸 업무정지의 시효라고 불러요. 근데 뭐 우리 교재에도 이 내용이 써 있던데 중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제척기간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시효든 제척기간이든 이제 그 용어의 구애됨이 없이 일단은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등록과칙 이걸 몰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업무정지할 사유가 발생이 된 거예요.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등록과칙이 몰랐다는 얘기죠. 시간이 흘렀어요. 흘러가지고 3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걸 그래가 3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업무정지 시효 또는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근데 주의할 점은 그거죠. 시효가 업무정지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암기시키는데 제가 이 지문을 그럼 이런 식의 지문은 틀렸다는 얘기죠.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자격정지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업무정지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업무정지 위반했거든요. 그럼 업무정지는 비록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거 몇 년 피해 다녀야 돼요? 3년이죠. 그럼 더 이상 업무정지 못 때립니다.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3년 지나면 더 이상 안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업무정지 제척기간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 발생이 떴잖아요. 그럼 반드시 주어가 뭐로 돼 있어야 돼요? 업무정지로 돼 있어야 되고, 업무정지로 돼 있다면 뒤에 몇 년? 3년이라고 나와야 돼요. 업무정지에만 요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3년의 경우한테 할 수 없다. 틀렸어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에 대한 내용을 다 봤어요. 다 봤고 이제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거기 293쪽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란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우리 법 40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이제 294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거길 펴놓고 이제 칠판을 보십니다. 이게 재등록 기업공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예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31회, 32회 때 연타석 출제하면서 이걸 날짜로 물어봤기 때문에 엄청 어려웠어요. 난이도 상 중에 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론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는 돼요. 근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반복하게 숙지하는데, 자, 이 규정이 들어온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개공이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를 해요. 왜 폐업 신고했느냐? 여기서 위법행위 했거든요. 위법행위를 했어요. 그래갖고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먹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공께서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위법행위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장에게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먹을 것 같으니까 싹 폐업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이 경과됩니다. 쉬고 나서 재등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재등록 어디서 했냐면 서초구에서 등록한 거예요. 그러면 법리적으로 따지면요, 서초구의 등록과 강남구의 등록은 틀린 등록이잖아요. 근데 이때 위반했던 것을 이유로 하여 이 서초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우리 법이 명문의 규정 40조의 규정을 둠으로써 이걸 해결합니다. 그래갖고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 후 재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랬어요.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럼 결국은 폐업 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여기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즉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폐업 전 위반 사유에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어요. 다만 폐업 후 재등록 하기가 기간, 요 기간이거든요. 요 기간인데 요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고 불러요. 폐업 기간. 요 폐업 기간이 쉰 기간이죠, 지금. 3년을 초과했지 않습니까? 3년을 초과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행정처분 못 때립니다. 그러니까 문 닫고 쉰 기간이 3년 지나면 봐주겠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결격을 생각해 보면 결격 사유에서요, 감옥 갔다도 3년 지나면 괜찮고,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를 받아도 3년 지나면 괜찮고,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갖고 3년 지나도 괜찮고, 그죠? 그러니까 결격에서 3년 지나면 다 벗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고 완전히 쉰 기간이 3년 지나버리면 폐업 전 위반 사유 전부 다 소멸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업무정지 위반 행위 있잖아요. 업무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죠. 그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놓고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폐업 기간이 1년만 지나지 않습니까? 1년을 경과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안 때리겠대요. 봐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네요. 폐업 신고하기 전에 등록 취소 위반해놓고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요 기간이 3년 지나야 못 때리죠, 여기서. 근데 업무정지에 해당해놓고 폐업을 해버리면 이때는 요 기간이 1년만 지나면 더 이상 안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업무정지 제척기간을 공부했죠.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3년이고 여기서는 1년이죠, 지금. 뭔 차이예요, 둘이? 폐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업무정지 위반 행위 했거든요? 폐업을 해버리면 1년만 지나면 못 때려요. 폐업을 안 했잖아요? 그럼 3년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 재등록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하기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이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 있죠? 이거 그대로 승계해요. 1년간 승계합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 1년 승계하는데
이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예요. 왜 업무적인 과태료 효과를 승계하느냐? 우리가 오늘 상습범 공부했거든요. 상습범. 상습적으로 1년 내 업무적인 과태료 맡기면 가중처벌했죠. 그러니까 피업 신고하기 전에 받은 업무적인 과태료 효과를 이때로부터 1년간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잖아. 그래갖고 가중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월 16일 날 이분이 업무정지 3개월 먹었어요. 그러자 일을 못 하잖아요. 사무실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3월 16일 날 폐업 신고해 버립니다. 폐업. 이렇게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이 오은이 3개월을 딱 쉬어요. 그래갖고 6월 16일 날 재등록을 합니다. 그래갖고 재등록을 여기서 또 했어요. 폐업하고. 그러고 나서요. 8월 16일 날 이분이 또 업무정지를 먹은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다음에 2월 15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폐업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죠, 이거. 폐업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업무정지 위반 행위 필치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등록 개업공사는 폐업 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 효과를 그대로 과태료 효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대로 승계받아요. 몇 년? 1년. 왜 1년 승계냐? 상습범 잡으려고. 상습범 기준이 1년이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3년인지, 왜 1년인지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암기했으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해는 되시죠? 근데 이게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재등록 개국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 위반할 사유로 여기서 행정처분 때릴 때는 그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하게 돼 있고 법인 대표자 있죠. 법인 대표자한테는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개법인 설립해놓고 위법행위 잔뜩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폐업 싸게 버리고 또 중개법인 설립해놓고 위법행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대표자는 이거 그대로 법인의 위법행위를 승계받습니다. 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재등록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였는데 이해는 되는데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이제 그 정리를 해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죠.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 다시 등록을 하면 폐업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폐업전 위반에 대하여 등록 취소 업무 정리할 수 있어요. 다만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업무 정지는 1년만 초과하면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를 받았죠.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는 1년간 승계합니다. 왜? 상습범 잡기 위해서.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에요. 다음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하게 돼 있고 법인 대표자는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그랬죠. 이해는 되죠? 그래서 어렵지만은 여기까지. 자, 그래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 봤고요. 어렵습니다. 이제 넘어가죠. 쭉 넘어가서 공인중개사 협회로 들어갈까요? 306조. 이게 제재가 지금 형벌하고 과태료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거 제재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중개사법 어떤 놈이 쉽다겠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18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쉬워요. 지금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시험에서 가장 효자 과목, 고득점을 하는 과목이 중개사법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로 들어갑니다. 306쪽의 협회. 우리 협회가 지금 현재 2개 설립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 정도가 출제 비중을 갖고 있는데, 한국공사협회가 있고요. 세대한 공인사협회가 있어요. 2개 협회가 있죠. 그럼 협회에 대한 현재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307쪽에 41조가 실려 있어요. 잠깐 41조 1항 정도를 조문을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사인 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개설농하는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게 중개인이죠. 그럼 개업공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지와 중개업하는 제도에 의해서 운영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해요. 공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랬죠. 설립할 수 있다 밑줄 긋고. 다음 2항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이 있고요.
사망.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견이 되어 300인의 밑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에 있어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밑줄 그어놓고요. 다음 사항.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도의 지부 밑줄 긋고 시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와 특별자치도 행정시에 실험한다. 군구에 시 군구에 지회를 밑줄 긋고 둘 수 있다도 밑줄이에요. 다음 협회 설립 및 인가의 신청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보겠습니다. 현재 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의 설립주의예요. 그리고 두 개가 설립돼 있죠. 그러니까 복수협회제입니다. 단일협회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면 꼭 협회에 가입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임의 가입주의예요. 그래서 임의 설립에 임의 가입에 복수협회제입니다. 협회가 강제 설립에 강제 가입에 강제 가입주의를 취하면 굉장히 강력해져요. 현재 협회제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협회는 비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법인을 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하잖아요. 사람이 모인 단체는 사단법인, 재산이 모인 단체는 재단법인이에요. 협회는 당연히 사람이 모였으니까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법에 협회원화의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영리법인은 민법이 규율해요. 영리법인은 상법이 규율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하고 있으니까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 설립할 때요, 우리나라는 자유설립주의가 없어요. 준칙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인가주의 막 이렇게 있는데 인가주의를 우리는 취하고 있어요. 국토부 장관의 인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인가는 허가와 달리 재량권이 없는 행위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그러니까 그 설립 요건 맞춰서 인가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거부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협회 설립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협회 설립의 절차는 자 이제 교재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308쪽 가고 있죠? 그럼 이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암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협회는 일단 법인이기 때문에요. 발기인들이 구성돼요. 이들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업공사가 발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정관 작성해요. 정관. 이 정관은 법인은 100% 다 갖고 있는데 기본이 되는 준칙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은 정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관이니까 협회니까 협회 회칙이 있죠. 이걸 작성하는데 이때 정관 작성 발기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 300인 이상이 모여서 발기인이 되어 작성을 합니다. 300명. 그리고 정관에 모두 서명 날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300인 이상이 발기되어 정관을 작성한 다음에 창립총회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출석한 개업공사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시키는데 창립총회는 출석해야 되는 개공의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600명 이상은 출석해 줘야 돼요. 분산 요건이 필요한데 이들은 서울특별시에서만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이 출석해 줘야 돼요. 이게 왜 서울이냐?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냐면 물론 이제 우리 수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이 출석을 하도록 했고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이 출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원래 이제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원래 서울에서 100명 이상인데 지금은 큰 의미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도기 때문에 이제 서울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럼 숫자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이거 배수로 갑니다. 배수. 300, 600이죠. 600, 120이에요. 6, 1, 2로 기억합니다. 600, 120.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이 창립총회에 출석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정관을 통과시켰죠. 그럼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지에서 3주간 내 설립 등기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협회가 성립이 돼요. 등기한 때 성립이 된다. 설립 절차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협회 조직으로 가볼까요? 이 협회 조직은 일단 법인이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에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둔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 삭제해버렸습니다. 근데 두 협회가 현재 다 서울에 있어요. 그 한국공사협회는 봉천동 서울대 입구에 있고요. 그 세대항공사협회는 왕십리역 한양대 입구에 있어요. 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부는 신화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요. 그럼 이건 당연히 임의주직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기억을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시도지부 시군구에. 왜 그러냐면 신화도에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 신고하게 돼 있고요. 시군구에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틀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로 기억하세요. 이때 신화도에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거예요. 시군구에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때니까 사후신고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추접스럽게 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죠, 이거. 한글에 오면. 이렇게 바꾸는 것은 14회 시험 외에는 없었는데 요것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이거 정확한 표현 아닌데 공인중개사법의 유일한 사전신고는 휴폐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휴폐업 신고는 사전신고였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신고다.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신고하면 돼요.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은 정해진 바가 없어요. 기한은. 이게. 그다음에 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요. 회원 전후 구성된 총회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총회가 꼭 있어야 되는데 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토부 장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게 돼 있어요. 지체 없이. 총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은 중요 사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협회의 조직이었죠. 자, 그럼 협회 업무로 넘어갑니다. 이 협회 업무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고유 업무가 있고요. 다른 경우에 또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 업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수탁 업무를 골라내면 전부 다 고유 업무예요, 그냥. 고유 업무가 지금 7가지나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품위 유지 업무,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 업무,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 업무, 윤리 현장의 재정 및 실천 업무, 정보 제공 업무,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 고유 업무죠, 다. 그래갖고 한국공사협회는 현재 정보 제공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방이라는 정보망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이제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 공제사업을 할 수 있죠. 이건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공제사업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이에요. 개공에. 그거 할 수 있고요. 고유 업무죠, 당연히. 그럼 나머지 교육 업무가 현재 협회에 위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행이라든가 감독 업무는 위탁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수탁 업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그럼 여기서 지금 감독이란 부분은 우리 그 교재 제일 뒤에 있는데 여기 조직이 있으니까 잠깐 감독을 먼저 말씀드리고 합니다. 협회에 대한 모든 감독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부 설치 신고를 시도지사에 하고 지회 설치 신고를 등록관청에 하지만 지부, 지회까지 모든 감독을 국토부 장관이 한다. 직접 업무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 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 보내갖고 조사 검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서 협회에 대한 모든 감독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이해하셨죠? 지부 설치 신고, 지회 설치 신고만 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제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공제사업이 지금 별도 편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사업에 대한 별도의 감독 규정을 쭉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제사업은요, 비영리 사업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요, 회원 가입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 회원 가입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5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협회가 꼭 공제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임의사업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감독 규정이 엄청 많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줄기를 잡아서 일단 기억을 해 두시는데, 자, 그냥 칠판 보고 한번 쭉 보시죠, 뭐. 물론 이제 교재 순서대로 지금 쭉 해놨으니까 교재 같이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협회가 공제사업 하지 않습니까?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돼요. 이게 공제 약관이에요. 공제는 보증보험과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제 약관입니다, 약관.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돼요. 누구 승인이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이죠, 당연히. 변경된 변경 승인도 받아야 돼요. 다음에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는데 이 책임 준비금은 중개사고 났을 때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보유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제료 수입액이죠.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해 줘야 돼요.
지금 연간 협회가 공제사업 실적이 수입액이 약 200억 정도 돼요. 공제 수입액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0억은 쓰지 말고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책임진미금으로. 공제료 수입 100분의 10. 그러니까 10% 이상을 적립하게 돼 있고 이걸 다른 용도로 쓰잖아요. 그럼 국토부 장관의 승인받게 돼 있어요. 전용할 때는. 그 다음에 공제사업회계는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자금의 흐름을 확실히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도 회계관리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공시하게 돼 있어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3개월 내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 홈페이지는 게시를 해놓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말이에요. 그 협회 공제 실적 있잖아요. 2021년 실적 있죠. 이 실적은 2022년 3월 31일까지 공시해야 돼요. 홈페이지에 게시해놔야 됩니다. 꼭. 그래서 이렇게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3개월 내에 공시한다. 이건 기업들 대차조조표 공시하는 거 똑같아요. 기업들도 그저 3개월 내에 공시해야 되거든요. 대차조조표를. 그래서 이렇게 공제사업 실적도 3개월 내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나오죠. 운영위원회 311쪽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요.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죠. 현재 그렇고 설치가 돼 있어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그러니까 이건 감독기관이죠. 공제사업에 대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때 그 공제사업은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두는데 교재 지금 312쪽으로 갑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을 두는데 이들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어요. 호선은 위원들끼리 쭉 둘러앉아갖고 누가 위원장 할래? 그래갖고 이제 뽑는 겁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 두고요. 호선이고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되 19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이때 특이한 게 위원회 당연직으로 가는 자가 누구냐면 협회 회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협회 임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자 일부가 들어갑니다. 이들은 전체 위원수의 물론 3분의 1 미만이어야 되는데 임원 중에 일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회장은 당연직으로 가고요. 또 감독기관이라고 그랬죠. 이거 공제사업에 대한 냄새가 나죠. 일단 자, 다음에 위원은 임기는 당연히 2년입니다. 2년이고 1회 하나 연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궐위원. 새로 선임된 위원은 전임자 자정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 2년 이렇게 하고요. 당연히 위원회니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예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죠. 뭐 국회 법안 의결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 도 없다. 그럼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겠죠? 이 정도. 그러니까 세부사항은 이제 위원장이 정하는데 이 정도 줄기만 이해해 두세요. 그냥 줄기만. 자,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러니까 1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나머지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또 감독 규정들 더 갑니다. 그럼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검사할 수 있거든요. 이제 314쪽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조사검사권은 말이 조사검사지 이건 감사예요, 감사. 공제사업 감사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죠. 근데 국토부 장관이 회계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한테 요청합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장이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를 할 수 있죠. 왜 금감원장이냐면요. 금융감독은 우리나라 돈이 흐르는 곳을 감독하는 기관이죠.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사과가 있는데 그 CPA들, 공인회계사들이 많이 모여있죠. 그리고 여기다 요청해갖고 조사검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제사업에 대해서 뭐 건전성을 좀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해라, 자산 예탁 기관을 변경해라, 나가서 장부가 계획을 변경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치가 없다고 있는 데는 손실 처리해라. 그래서 변경을 명할 수 있어요. 누가요? 국토부 장관을 명할 수 있고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라든가 그 임원이 업무 집행을 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국토부 장관이죠,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 기준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산 자본 유동성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해버리면 안 되니까, 협회가.
그래서 지급 여력비율은 뭐 100분의 1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차츰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제사업 감독 규정들 이렇게 있구나라고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이게 시험에서 공제사업을 가끔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이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규정들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316쪽으로 넘어가시면 민법의 준용, 미리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협회에 대한 모든 지도감독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고 그랬죠. 지부지회까지 다 감독권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제 협회에 대해서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넘어갈까요? 이제 보칙 320쪽에 보칙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 보칙으로 들어왔는데 이 보칙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업무위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법 321쪽에 45조가 실려 있죠. 잠깐 읽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그래갖고 이제 세 사람은 모두 업무 위탁이 가능하죠. 현재 업무가 위탁된 게 뭐가 있냐면 교육 업무가 위탁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도의사의 권한이거든요. 이자가 교육 업무를 우리 협회, 부동산 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학, 학교, 공기업, 이거는 토지공사를 염두에 둔 거고요. 준정비관, 산업인력공단을 염두에 둔 거죠. 여기 위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이 두 군데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또 하나 위탁되어 있는 게 시험시행이 위탁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시행 기관장입니다. 시험시행 기관장은 시도의사가 원칙이고요.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죠. 그러면 이들이 협회라든가 공기업 준정비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현재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거예요. 준정부 기관이죠. 협회로 시험이 위탁되면 어려워진다고요? 쉬워진다고요? 무지하게 어려울 거라고 그랬어요.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니까. 자, 그래서 시험 시행 업무가 현재 위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기타 위탁 같은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는데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데 한국 부동산에 위탁이 돼 있죠. 그다음에 모니터링 있죠. 광고 모니터링도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참고해 두시고, 업무를 이렇게 위탁했잖아요. 그럼 관보에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관보에다가. 그리고 이제 다음 순환 때는 그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때 우리 교재 이 부분 상세히 써 있죠. 그러니까 교육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요, 그 과목별 전문 강사하고 강의실 한 교수 이상 확보해야 돼요. 50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래서 그건 이제 다음 순환 때 더 정리하면 돼요. 업무 위탁은 사실 뭐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참고만 해 두시고요. 자, 문제는 이제 322쪽에 포상금이에요. 포상금. 출제 빈도가 지금 엄청 많이 써 있죠? 그래서 원래 매회 내던 것을 최근에는 지금 띄엄띄엄 내고 있는데, 자, 포상금제로 갑니다. 이른바 누구를 꼰질르면 상금을 준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포상금제인데, 그럼 누구를 신고 고발해야지 포상금을 주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신고 고발 대상입니다. 신고 고발 대상. 그럼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 이게 고발이냐 고소냐 구분해서 용어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소라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인 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거예요. 이게 고소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행위예요.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거죠. 제3자가 하면 고발, 피해자가 하면 고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이 신고고발 대상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하여 이제 신고고발에 포상금을 주는데, 그래서 이게 32회 때 출제가 됐죠. 이게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업자죠. 그래서 이게 무파라치예요. 이게 파파라치, 세파라치, 카파라치. 그 다음에 이거 무파라치가 있죠. 우리는 무등록업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줍니다. 또 그 밖에 부정하는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이게 부정룩이죠. 이거는 무자격자 등록하고 똑같기 때문에 포상금 줍니다. 그래서 부정록자고,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를 한 자, 양수대여 받은 자. 포상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환고한 자예요. 그럼 이거 아닌 자가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한 자가 있고, 자격을 사칭한 자가 있고,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 사칭, 명칭 사칭은 안 주거든요. 아닌 자, 아닌 자, 아닌 자가 3번 나오는데 그들은 안 줘요. 근데 개공이 아닌 자서 표시환고한 자는 줘요. 포상금을. 왜 그러냐면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환고하게 되면 이게 중개사물 시세를 건드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를 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시세 교란행위자, 단체 구성 중개 제한한 자.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목적으로 유가 강제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유도했거나 가격 제한했거나, 그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했거나, 특정 기간 중개를 제한했거나, 다음에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했다. 유가 강제 방해. 금지행위 있었죠, 이거. 그래서 시단, 유가 강제 방해. 이게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신고고발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요게 그럼 여기 없는 자들 신고고발했어요. 이중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직접 거래한 자, 포상금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암기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교란행위자, 표시광고,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한 자, 포예요, 포. 그다음에 암기표에서 양자는 무조건 양도돼요. 양도돼요. 양. 그다음에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한 자, 부. 다음에 무등록업자죠? 무. 교포, 양부모예요. 교포, 양부모로 기억합니다. 교포, 양부모는 우리나라 알을 갖다 키웠으니까 아주 좋은 일 했어요. 포상금 줘야 됩니다. 교포, 양부모한테는 포상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교란행위자, 아닌 자로서 표시환고한 자, 그 다음에 양도대한 자, 받은 자, 부정등록자, 무등록업자. 이렇게 교포, 양부모. 암기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신고발 대상자. 그럼 이들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발해야 되겠죠? 이들에 대해서. 그러면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발해 줘야 되고 어디다 하면 되냐면요. 등록관청 해도 되고 수사기관, 검찰청이나 경찰청 해도 되고 신고센터 해도 돼요.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 한국부동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신고발 들어갔어요. 발각되기 전까지.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교재 324쪽으로 가는데 절차에 이제 이때 가만히 신고발 해놓고 있으면 포상금 주는 거 아니에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 내야 됩니다. 어디다 내느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고발은 수사기관에 했더라도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수사기관에 처분 내용을 조회해요. 이때 우리 존경 없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의 포상금이 나가요. 그럼 공소제기가 뭐냐면 기소죠, 기소. 이게. 그러니까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행위가 공소제기라고 그래요. 이 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등록업자 신고고발을 받고 수사를 쫙 해봤더니 이 자가 무등록업자 맞아요. 근데 큰 소리 빵빵 치는 겁니다.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아느냐 그래 가면서. 그래갖고 죄질이 아주 안 좋아서 처벌하자고 형사재판을 넘기는 행위. 이것을 공소제기라고 하고 다른 말로 기소라고 해요. 그럼 기소유예는 그거 아니에요. 검사가 기소권을 갖고 있죠. 이게 수사를 쫙 해봤더니 이 자가 무등록업자 분명히 맞아요. 근데 초범이고요. 생계형이에요. 반성의 기미도 뚜렷합니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무등록을 안 쓴 거예요. 해가지고 반성도 기피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자기 선에서 봐줘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봐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소유예예요. 근데 죄가 되긴 된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제기했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에 나가요. 근데 검사의 처분에 이거 말고 더 있어요. 혐의 없음, 무혐의. 포상금 안 줍니다, 이거. 공소권 없음. 안 줍니다. 죄가 안 됨. 당연히 안 돼, 다. 그러니까 검사 이런 처분은 다 안 주고요.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포상금 지급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럼 지급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포상금을 줘야 돼요. 한 달. 그래서 빨리 줘야 되니까 한 달이라고 기억할 건데 자격증 교부가 한 달이고 포상금 지급도 한 달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급 결정한 날부터 한 달에 주게 돼 있고 건당 얼마냐?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용돈이 구하시면 아르바이트로 무등록자 산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하는 자, 이 자를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한 건당 50만 원 주고요. 이 금액은 국고에서, 나라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어요.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해야 된다 아니에요. 50%까지 보조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한 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발이 접수됐다.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먼저 한 자에게 줘야 되죠? 최초로 신고발한 자에게 주고,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발했다. 하나의 사건에. 그럼 이때는 균분 지급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 그럼 약정된 대로 지급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A, B가 한 건에 대해 공동 신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약정이 없다면 25만 원씩 나눠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A가 30만 원, B는 20만 원 받기로 약정이 있었다. 그럼 약정된 대로 지급해줘요. 됐습니까? 내용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포상금 이해해 두시고요. 그 교재 325쪽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326쪽에 행정수수료가 나오네요. 이건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근데 행정수수료 있잖아요. 이거 이미 다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게요. 기억 못 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이 행정수수료, 수수료 납부 사유거든요. 납부 사유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저는 표로 이렇게 지금 정리해 봤는데, 이거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증 관련이 있다, 증. 우리 법상 수수료 납부는 증. 그럼 증이라는 게 자격증이 있고, 등록증이 있죠. 그 다음에 신고필증이었죠. 분사함소. 신고확인서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고확인서. 이게 있죠. 그러니까 증과 관련이 있어요. 수수료 납부 사유는. 그래서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이에요.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입니다. 그럼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응시수료 있죠. 자격증 받기 위함이고, 자격증 분실했어요. 재교부 신청이고, 등록 신청 수료는 등록증 받기 위함이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료 있죠. 분삼 설치 신고할 때 수료 내죠. 이건 신고확인서 받기 위함이고, 신고확인서 분실했어요. 재교부 신청할 때 수료 내죠. 그래서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증과 관련이 있다. 정확하게는요, 증을 받을 때 내는 거 아니에요.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거죠. 이게 시도냐 시군구조례냐 이 문제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일단 증과행이 있다고 줄기를 잡으세요. 다만 이제 요 응시수료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료를 내게 돼 있고, 지금처럼 위탁 시행하면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권한 수료를 내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산업인력공단이 정하는 수료를 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갖고 그 작년에 지금 1, 2차 동차생이 28,000원이었죠. 1차만 응시하시면 응시수료가 13,700원이었고 2차생들은 14,300원이었어요. 그래서 증과 관련이 있다, 수수료는. 그래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료다. 그걸 일단 감 잡아두세요. 자, 그래서 수수료까지 다 봤습니다. 머리가 윙윙윙윙 하죠. 저만 그런가? 자, 벌칙이 그래서 332쪽에 나오는데, 머리가 윙윙윙윙 하니까 벌칙은 그럼 머리 맑을 때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벌칙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건강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 옆으로 바로 옆에까지 온 것 같은데, 건강들 다들 주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